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나주학 강연 주제로 뜻밖의 표류와 견문, 나주선비 최부의 표회록 현장을 가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나주 출신인 최부 선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통시대 표류에 대한 이야기, 표회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면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연구 활동하는 것은 한중연행노정 답사연구회라고 해서 과거 전통시대에 중국이나 일본을 오갔던 그 연행사, 그리고 통신사 루트를 연구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행사나 통신사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표류인들을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회록 답사 연구회라고 하는 것도 인터넷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제가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방송통신대학교라고, 예, 거기에 이제 방송대학 TV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PD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도 제작을 하고요. 예, 현장 답사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영상 기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전시회라든가 다큐멘터리, 영상 다큐멘터리 이런 걸 제작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공공전시, 개인 전시들을 해왔고요. 뭐 저희 이제 방송에서, 타 방송에서도 이미 최부 표회록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벌써 한 20년 넘었던 것 같아요. KBS 역사 스페셜 전신에서 그 최부 표회록을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간간히 EBS에서 뭐 그 역사 채널 2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교에 문화교양학과라고 하는 그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교양학과의 공식 그 대학 교재로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에서 최부 표회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집필하고 그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인천일보에서 황해로드라고 하는 특별 취재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이 서남해안의 이 해양 문화를 탐구하는데 표류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부 표회록을 중심으로 해서 표회록을 소개하는 그런 그 짧은 영상과 글을 이제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뭐 시간이 아주 그 뭐 길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좀 분량이 많기는 해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역사 공간으로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이 나주선비 최부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최부 선생이 실제 경험했던 표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표류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던 표회록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특히 이제 중국 지역과 국내 지역에 이 최부 선생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부 표회록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중국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했던 방대한 분량의 기록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한 건데, 여기서 저는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부 선생이 거쳐갔던 이 표류의 이 송환 노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중국 지역의 최부 표회록 현장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남도 지역, 특히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해남,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이 최부 선생의 제주 추세경차관 이동 부임로가 있는데, 이 부임로는 사실은 우리가 남도답사 1번지 하면 예전부터 해남 강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길도 뭐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인식이 됐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을 하면서도 최부 선생의 이 그 부임노가 신 남도답사 1번지로 전혀 예, 문제가 없다.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신 남도답사 1번지 제주 추세경차관 부임 노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지역에 최부 선생 관련한 유적이 남아있는 현황들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나주학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과문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분야에서 이제 역사를 전공하거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나주학을 전반적으로 뭐 얘기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 한계도 있고요. 그렇지만 나주 출신의 선비로서 관료로서 최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 고장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고장민 역사 인물을 조금 더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최부 선생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 공간으로서 옛 길, 길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제가 주제를 좀 달았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 나주는 천년의 역사 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조금 전에 소개 받으신 최철호 선생님께서는 오늘 이 강연 격려하기 위해서 순천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순천과 나주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순천도 역사 도시입니다. 나주 역사 도시가 있는데 순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길이 있었을 거예요. 뭐 항공은 안 다니지만 배도 안 다니지만 자전거 길도 있을 거고 택시길도 있을 거고 열차도 있을 건데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이 나주와 순천을 연결하는 그런 길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주에서 순천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다양한 역사 유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을 했던 것들은 나주에 가면 나주에서 영산강 보고 그 다음에 나주 금성관을 보고 이런 특별한 역사 유적 중심으로만 인식을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순천에 가면 뭐 순천만을 본다든가 순천 옛 읍성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별한 그 지역의 유물 유적들 중심으로 봤는데 우리는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길을 가면서 이 사이에 있는 도시들, 마을들, 역사 유적들이 퍼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시간이 없어서 쑥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또 시간이 있는 분들은 들려서 또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길과 이 공간과 공간을 그리고 유적과 유적을 잇는 이 길 사이에서 만나는 유적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실크로드, 참하고도, 뭐 연행길, 사신들이 갔던 연행길, 우리 주변에 둘레길 많이 있잖아요. 이런 둘레길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도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습니다. 최부 선생이 바다에서 표류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돌아왔던 그 길 자체도 이 표해 노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 지나오는 여정 속에서 이 경험했던 그 견문들을 기록으로 남긴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길 자체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런 그 역사 공간이잖아요. 최부 선생이 돌아서 이 조선까지 되돌아오는 그 과정들도 우리 역사 속에 이미 이제 묻혀 있는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 책 그 자료에 다 있으니까 다시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최부의 표회록은 이 많은 그 길에서 경험한 견문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런 기록이 기행문화, 해양문화, 표류문화 그런 그 문헌 중에서 백미다, 으뜸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전통시대, 가까이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외교정책, 대외교류의 기조는 사대와 교린입니다. 뭐 우리가 뭐 나쁜 의미로 조금 나쁜 의미로 사대주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4대와 교린이라고 하는 외교 정책은 사실은 조선이 가장 안정을 보장받고 자유롭게 보장받고 하는 그런 그 정치 체계의 일환이에요. 전통 시대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를 끼고 큰 나라를 섬기는 자세를 취하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4대 외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큰 나라를 섬기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사실은 이 외교 사절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행해졌던 경제 무역 활동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은 4대주의를 표방을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대등하게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보장받는,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이 정치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큰 나라한테 꿀리고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4대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주종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믿음으로 통신하는 교린의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는 사신들도 통신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해외 여행을 혹시 안 가보신 분 계세요? 다들 다녀오셨죠. 뭐 가까이는 일본, 또 중국도 다녀오셨을 테고 멀리 유럽도 다녀오셨을 거예요. 전통 시대에는 관료가 돼가지고, 과거의 급제에서 관료가 돼가지고 외교관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신이 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외국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몇 번은 있어요. 전쟁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간다든가, 최부 선생처럼 해상에서 표류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외국을 통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인삼을 캐러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조선에서 살면 잡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두만강 너머로 가버린다든가,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 최부 선생은 바다에서 표류를 했기 때문에 관원이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외교 사절의 개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외국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 뜻밖의 경험, 뜻밖의 표류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인 거고요. 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중심일 때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구의 문물과 교류하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을 통해서 지금 17세기 넘어가면은 16세기, 17세기에는 이미 일본은 중국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유럽과 통하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선은 어때요? 일본은 통하지 않거나 중국을 통하지 않으면 세계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은 연행사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세계와 교류하고, 통신사를 통한 일본을 통해서 세계와 교류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외교사절들이 가는 연행사, 통신사끼리 있지만 수많은 표류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였고 해상에서 조업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면 대부분 표류하는 사람들은 어민들이에요. 예, 그런데 가끔씩 이 제주도에 관리로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유배를 왔다 갔던 사람들, 섬으로 유배 갔던 사람들이 해상에서 풍랑을 만나면 배가 전복되거나 표류해가지고 외국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유구, 대만, 문순득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기 필리핀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 근처로 표류를 하게 되면 일본의 나가사키를 거쳐서 대마도를 거쳐서 부산을 통해서 다시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통신사를 통해서. 근데 일본 통신사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 일단 대마도로 보내지면
대마도에서는 부산 외관과 수시로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외관의 그 일본 관리들이 그 이 표류민들을 조선 표류민들을 부산으로 되돌려 보냈고 중국이나 이런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런데 베트남이나 이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중국으로 보냅니다. 일단 그러면 중국의 북경으로 전부 다 모여서 북경에 이 연행사들이 1년에 두세 번씩 그 조선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편에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사신이 오는 텀이 좀 있을 때는 중국 쪽에서 관리를 정해가지고 의주 압록강까지 보내줍니다. 최부 선생은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쪽 지역에 이 동남아로 해안으로 표류한 사람들은 중국을 위해서 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표류를 했던 사람들의 루트인데 제가 이렇게 표시되지 않는 것 이외에도 더 많은 수가 표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표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해상에서 표류를 통해서 외국을 경험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표류인들 중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고향의 역사 인물인 최부 선생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여러 어르신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최부 선생에 대해서 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부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는 의미로 최부 선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최부 선생이 어떻게 표류하고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자료는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인천일보에서 황해로드를 할 때 최부 표회록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예, 최부 표회록의 대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세계 3대 기행문으로 최부의 표회록을 꼽습니다. 뒤에 분도 좀 들리나요? 여기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안 가보신 분들. 소리가 조금 적게 나오는데.
네,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도 최부 선생의 전체적인 여정들을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최부 선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최부 선생에 대한 그런 그 인물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후에 사화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같은 문인들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웅대한 문장과 고든절개로 큰 명성을 날렸다라고 하는 이 허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부 선생은 나주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호가 금남이잖아요. 금남은 바로 나주 금성에서 태어나셨고 남도 해남에서 공부했다라고 해가지고 금남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 소개가 됐지만 알성시에서 을과 1등을 했습니다. 알성시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여기 향교나 그 당시에는 이제 임금이 성균관에 가가지고 이 성현을 뵙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받던 칠림한 그런 과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임금이 와가지고 주재한 그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등을 했으니까 대단한 그런 인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33살 되었을 때도 문과 중시에서 아원, 아원이라고 하는 것은 차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초헌관, 종헌관, 뭐 아헌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을과 제1인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문과 중시 1인에 합격했다고 하는 그 당시에 과거의 그 교지입니다. 자, 최부 선생이 사실은 이제 이따가 얘기를 더 하겠지만 이 중국에 가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중국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지적인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중국 사람들의 이 지식을 무색해 할 정도로 했던 그런 그 배경에는 최부 선생이 과거 출신자였고 그 당 조선시대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의 이 사서 오경을 망라해서 이걸 완전히 뭐 통달하지 않으면 과거에 합격하기도 어려울 그럴 정도의 그런 이 지적인 소양을 갖춰야 됐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볼 때 충분히 이 최부 선생의 이 중국에서의 그런 그 필담 과정에서의 능력들이나 재능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책이에요. 우리의 역사책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동국통감에 대한 사론을 이제 수백 편이 남겨져 있는데, 약 한 382편의 사론 가운데 기존의 것을 추리고, 나머지, 한 200편 정도는 편찬자들이 직접 작성을 했대요. 근데, 유이춘 선생의 글에 보면 약 120편을 추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헌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사화에 연루돼 가지고 모든 전적들을 다 소각시켜 버렸거나 압수당했기 때문에 최부 선생에 대한 나중에 문집을 발간을 할 때 그런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유이춘 선생이 그 뽑아볼 때 동급통감에서 120편의 사론을 그 최부 선생의 사론을 뽑아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자 보세요. 200편 중에서 120편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할까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그렇게 많이 맡깁니까? 한 사람한테. 그 정도로 문제가 뛰어나지 않거나 명확한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동국여지 승남도 편찬하는데 편찬 이후에 개찬하는 작업에 또 참여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개찬할 때 김종직이라고 하는 그런 이 대표적인 대유의 이 문화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 개찬 작업에도 같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동국여지 승남을 편찬을 할 때 그 해에 제주도 추세경찰관에 부임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 나주에는 지금 장성에 속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영광이었어요. 영광. 송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청백리로 유명한 분이죠. 최부 선생과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부 선생이 어느 날 고향에 있는데 이 고향 후배 격인 송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휴가차 내려왔다가 최부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온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영광에서 이쪽까지 내려오려면 먼 길이니까 당연히 말을 타고 왔겠죠. 근데 그걸 사적인 말이 아니라 관말을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부 선생, 이 강직한 최부 선생께서 그걸 또 한마디 또 한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관리가 돼가지고, 이 공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나한테 만나러 오는 건데, 이 관리가 돼가지고 관리들이 쓰는 이 관말을 타고 오면 되겠냐? 안 된다. 너 이거 나중에 내가 서울 올라가면 너 이거 얘기해서 바로 잡겠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일단 알고 있어라라고 언지를 주고 실제 가서 고변을 합니다. 그래서 송음이 그로 인해서 견책을 당하기는 해요. 근데 송음 선생이 원래부터 청백리고 이 강직한 분위기도 했겠지만 최부 선생의 이런 어떤 일화들이 나름대로 관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 송음 선생이 호를 지지당으로 썼을 정도니까 그칠 줄 아는 선비라는 의미에서 지지당이라고 하는 그 호를 썼는데 송음 선생이 많은 수차례의 청백리 이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 이 사연들도 있고요. 실제 지금도 장성에 가면은 이 관수정이라든지 송음 선생의 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근처에 장성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데도 한번 들러서 나주와 이 장성 그리고 최부와 송음의 그런 그 관계들도 한번 상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직 생활을 했고요. 제주 추세경찰관으로 가서 이 표류를 하는 것으로서 최부 선생은 이 관직 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 일정들을 이 표류 기간에 사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표류를 하고 와서 중조 문견 일기를 찬술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금남표해록, 표해록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발간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실제 처음에 임금에게 올릴 때는 중조 문견일기. 자료집의 61페이지에 보면 하단 쪽에 중조 견문일기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건 중조 문견일기가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정리하다가 이쪽 저쪽에서 가끔씩 막 헷갈려서 쓰기도 했는데 중조 문견일기가 실제 맞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임금이 볼 수 있는 어람용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관에서 이게 편찬이 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관에서 편찬되고 그 다음에 관에서 편찬됐던 것은 사실은 이 관료사회 내부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많은 이제 지식인들 대중들까지 백성들까지 그런 것들이 영향이 미치게 된 것은 나중에 외손자인 미암 유이춘 선생에 의해서 발간이 된 이후부터
조선 사회의 체부 표의록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조금씩 알려지게 됐습니다. 체부 선생이 사실은 이 관료로서 깐깐한 그런 역할만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체부 선생이 이 그 백성들을 위한 애민 정신도 상당히 투철했다고 봅니다. 사실 표류해가지고 외국에서 자기 신분도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연속이었는데 수개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지나치고 그냥 신기하네라고 보고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수차, 조선에 없는 수차, 물론 그 이전에도 뭐 물레방아라든지 비슷한 개념의 수차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이미 그 이전 사람들도 그런 제도를 일본을 통해서 또 경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수차를 배워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차를 배워가지고 돌아오고 몇 년 후에 호서 지방에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저 수차를 직접 제작하러 내려가가지고 제작해서 가뭄 해결에 도움을 줬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체부 선생이 소홍 지역에서 봤다라고 하는 답차예요, 답차. 근데 이때는 중국 관리가 이것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저쪽에 천진 근처 정해의 이 지역에 가다가 이걸 봐요. 발차라고.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발차 비슷하긴 한데 이런 이제 그 수차를 보고 그때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 그 수차 제작하는 방법을 다 얻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조선에서 그 활용했던 그런 그 적입니다. 체부 선생은 다녀와서 강직한 그런 그 이 언관으로서 요즘도 우리가 뭐 언론이 사실은 이 바른 소리, 이바른 소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언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그런 매체들이 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이었지만 과거에 조선조 조정에서는 사관원이라고 하는 간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임금의 실정이라든가 대신들의 실정, 그 다음에 나라의 잘못된 점들을 간하고 바로잡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실제 체부 선생은 이 간관으로서 젊은 간관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훈구 세력들이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점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빠른 소리 자꾸 하면은 싫어하겠죠, 다들. 그죠? 더군다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랫사람들로부터 자꾸 공격당하면 눈의 가시로 쟤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하지를 못하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미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연산군이 그 폐비 윤씨 문제로 그 당시에 어머니 윤씨를 사사할 때 그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많은 대신들을 이 유배 보낼 때 그 당시에 체부 선생도 저기를 끼어서 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김종직 그 체부 선생의 그러니까 김종직이 저기죠. 처음에 무오사화 때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에요. 세조가 왕위 찬탈하는 것을 빗대 가지고 쓴 기록이 그 사초 김일손에 의해서 사초에 기록됐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관련됐던 김종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림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그 체부 선생도 연루돼 가지고 단천으로 유배됩니다. 나중에 폐비 윤씨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때가 이제 갑자사화인데 여기에서 훈구파들, 살인파들을 막 몰아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 젊은 강관들, 왕에게 싫은 소리 하는 그런 강관들을 막 전부 다 같이 몰아서 죽였던 그런 그 사화였습니다. 그때 이제 체부 선생도 유배지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체부 선생은 사실은 호남 출신이지만 경상도 출신의 김종직이라고 하는 큰 그 스승 밑에서 사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영남파와 이 호남 학단이 있는데 김종직은 김갱필이라고 하는 영남 학파에 대비돼서
호남 학파의 종장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그 당시에 최부 선생은 이 학문적으로도 매우,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뭐 유이춘 그 이후로 내려오는 이 호남 학단의 맥을 잇는, 그러니까 맥을 내려주는 그런 종장의 개념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돌아와가지고 서장관으로 중국에 갔다 오기도 했고, 또 질정관으로 또 중국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에 연루돼서 돌아가셨고, 2년 후에 도승지로 추증이 돼서 그 유배지에서 시신을 수습해서 해남의 처가에다가 묻혀놨는데, 처가 쪽에다가 묻혀놨는데 443년 만에 해남에 있는, 무안에 있는 그 아버지 최택의 묘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 최부 선생은 슬하에 이 따님들만 있었어요. 정실로 난 따님들만. 그 후손들 중에서 미암 유이친 선생이 있고, 여기 이제 광주의 무양서원에 가면 나덕헌 선생이나 이런 분들, 특히 이제 나시들이 좀 많이 있는데, 나덕헌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 후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세계 3대 중국 기행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표유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헌일까요? 자, 표류를 갔다 와가지고 돌아와서 중조 문견 일기를 찬술해서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표류 14일 만에 중국에 도착했고, 약 한 135일 동안 중국의 전역을 경유하면서 기로에 올라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절강 이남의 이 지역을 경험했다라는 것, 그리고 조선 관리로서 이 새로 만들어진 경항대운하를 경험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이 기존의 조선 그 이 성종대 이전까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들, 특히 절강 이남에 대한 정보들은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소위 말해서 유학자들,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든 핵심 요체들은 절강에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정호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절강 이남에 있는 그 지역들을 문헌으로 접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표유록의 구성은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조선조에 한 6번 정도 간행이 되는데, 간행할 때마다 약간씩 활자본의 성책 자체가 이제 권수가 조금씩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제 정리한 것은 5권으로 된 이제 그 문헌을 정리를 한 건데, 1권에는 출발을 해서 표차가기까지의 과정, 도조성에서 절강 지역의 과정, 항주에서 북경까지 경항대운하 포함해가지고 과정, 북경에서 한양까지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록으로 중국의 산천 풍속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종의 명에 의해서 찬수를 했지만 조정 내부에서만 열람이 됐습니다. 승정원에 보내져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외손님 유이춘 선생에 의해서 간행됐습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아마도 자료들이 많이 산실됐던 것 같고, 조선조 6번 간행 정도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은 이 2번의 사화에 걸쳐서 이 목숨을 잃은 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 관에 의해서 아마 회수됐거나 불태워졌거나 망실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최부 선생이 문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자료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해록이 다양해요. 뭐 최선생 표해록, 금남, 그러니까 최금남 표해록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은 다양합니다. 6번 정도 조선조에 간행이 됐고요. 1954년에 그 14세 손이라고 하는 최영준이라고 하는 분이 발문을 써서 목자본으로 사적으로 이건 이제 그 판본한 건데 지금 국립광주박물관에 그 기증이 돼서 소장이 되고 있습니다. 최부 표해록의 의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저는 이 최부 선생의 가장 큰 미덕은 저는 효와 충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을 일관되게 표현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부 선생은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해요. 충이 먼저냐 효가 먼저냐라고 중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충신 나지 않는데 아니 효자 나지 않는데 충신 나겠냐고 얘기합니다. 예.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건 변함이 없다고 저 지금도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부 선생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관료로서 국가관도 충실했지만 그 이전에 효가 먼저였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지 자기 스스로 그게 돼야지 효도 따라서 충도 따라서 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산마닉비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 기록이 이 대운하 개착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서에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적인 가치로 매우 유명하고요. 중요하고요. 특히 그 당시에는 중국이 해금 정책을 펴서 해안을 봉쇄를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의 해금 정책하고 해안 방비 태세, 특히 왜구로 오인받으면서 다녔잖아요. 그 과정에서 중국이 어떻게 해안을 방비하고 해금 정책을 펼치는 것이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차 제작법, 그 다음에 표류행적과 신분을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그러니까 여정의 서사, 엄청나게 6개월 동안, 136일 동안의 그 여정은 진짜 우리가 일반적인 여행자들, 표류인들의 표류 기록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이 방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대단히 이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류 문학의 백미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닥치면 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풍랑을 만나 가지고 배에 전복돼서 해양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넘기는 그 과정에서 풍랑과 싸우고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로부터 싸우고, 그랬던 그런 내부 갈등이죠. 그리고 중국 해적으로부터 싸우고 이런 이 표류 과정에서의 극복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경항대우나 정부관을 다녔던 관료입니다. 중국 경제의 그 가장 핵심 지역인 강남, 이 양자강 이남의 이 월남 지역을 경험했던, 자, 역사식 민족적 긍지를 가진 관리였습니다. 요동 지역으로 올 때는 정확한 고려에 대한 고토의식, 역사의식을 보여줬던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중국 학자들은, 대표적인 중국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인으로서 중국을 기록한 여행기로 세 가지 중요한 여행기를 꼽습니다. 그래서 3대 중국 여행기로 꼽는데 19세기에 중국을 구법성으로 다녀왔던 앤닌 스님의 입당구법 순례기,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최고의 표록을 꼽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세 가지를 3대 기행문으로 뽑는데 이 앤닌 스님은 말 그대로 승려예요. 구법승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9세기의 중국과 동아시아 정세를 기록했는데 사실 이 중국을 기록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건 뭐냐면 장보고 활동 상황들을 아주 기술을 많이 해놨습니다. 특히 이 양반이 이 앤닌 스님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장보고 선단을 이용했거든요. 그리고 장보고의 신라방을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바로 앤닌의 입당구법 순례 행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록은 중국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역사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서에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없어요. 동방견문록.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 상인이지만 원나라에서 관리까지 지냈을 정도 17년 동안 일하다가 갔는데 감옥에서 있으면서 내용을 구술도 받고 얘기도 들어가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장된 것도 있고 허구가 좀 많이 있다. 그리고 간접 서술했다. 자기가 직접 했던 경험들을 썼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간접 서술에 그런 논란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인 중국 여행기 하면 마르코폴로를 듣고 있습니다. 최부표회로.
15세기의 명나라 실정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기록의 민족이에요. 정말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체부 표회록을 이제 보셨겠지만 이 대운하를 따라서 오는 이 모든 방파제 언덕부터 시작해 간문의 그런 숫자, 간문의 이름들까지 엄청나게 기록했습니다. 물론 체부 선생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아랫 사람들이 거의 다 기록했을 겁니다. 초고를 다 작성했을 거예요. 예, 그랬지만 어찌됐든 이 전체를 운행하고 책임졌던 모든 책임자가 체부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 방대한 기록을 했고 꼼꼼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없잖아요. 이랬다는 점에서 중국의 학자들도 아주 대표적인 3대 기행문 중에서도 체부의 표회록을 가장 으뜸으로 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체부 표회록 나주분들이시니까 당연히 아셨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모릅니다.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본인들이 더 많이 읽었어요. 임진왜란 전후로 일본에서 표회록을 갖고 가가지고 아예 그냥 일본판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표회록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본은 해양 국가잖아요. 그리고 표류가 심했던 나라예요. 원래부터.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이 발전된 도시의 정보를 얻으려면 유구 사신들이 중국 갔다 오면 유구 사신을 통해서 일본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중국의 경험을 기록한 체부 표회록은 일본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키요다 쿤킨, 청정궁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토행정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본판을 내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통속표회록이라고 바뀝니다. 외국의 풍토에 대해서는 가히 증거로 삼을만 하다라고 하는 평을 했을 정도로 중요한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상업적이었기 때문에 그 텍스트 플러스 그림을 그렸어요. 몇 장 그림을 그려가지고 실제 표류의 그런 그 그림들. 그 다음에 제목을 44개의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일일이 주제별로 소개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기도 편했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 표류 사정들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얼마나 생동감 있겠어요. 맨날 문자만 보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림까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대대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본 유학하던 그 존 메스킬이라고 하는 교수가 표회록을 소개를 받고 번역 작업을 해서 자기 박사학위 논문으로 체부 표회록을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영역으로 완역한 체부 표회록 단행본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 번역으로 지금 여기 최철호 선생님께서 원래 이제 영어를 잘 하시지만 체부 표회록을 국역으로 번역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영역 번역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영역판 표회록이 아마 우리 최 선생님을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채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중국의 명나라를 갔는데 이 채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부보다는 51년 후에 갔어요. 근데 채건 연구하다 보니까 체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51년 전에 다녀온 게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사정은 이제 대표적인 중국 학자인데요. 북경의 갈진가 교수라고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지금 90이 넘었을 겁니다. 거의 그렇죠, 선생님. 아주 연로하신데 이분이 이제 그 체부 연구로 많이 하셨던 분이고 실제 중국 학계에서 체부의 표회록이라고 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분의 이제 사실은 공로가 좀 있다고 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표회록의 중국 학술계의 위치를 정립하는 데는 이분이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체부의 표회록이 이 세 가지 정신을 크게 봅니다. 운명과 맞서 싸운 분투정신, 국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애국정신, 황관이 바로 하는 중국 그 당시의 명나라 정치를
과감하게 비토하는 비판 정신, 이 세 개를 최고 표역의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2005년에 그 중국 절강성 그 표에 답사했을 때 호텔 한쪽에서 이제 이분 인터뷰를 받았던 모습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이제 제가 순서대로 적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중국 학계에서 학술적으로 최부 표회록이 갈진가 교수에 의해서 정립이 됐다면 그 기반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왕금용 선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그 최부 선생이 표착했던 임해 지역의 향토 사학자면서 임해 중학교의 선생님이에요. 역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실제 현장에서 최부 표착하는 그런 그 위치까지 실제 배를 타고 무동력으로 본인이 직접 그런 연구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위치 비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일대에 남아있는, 절강 이남에 남아있는 수많은 최부 흔적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정리해서 학계에 보고하고, 학계에 보고하면 갈진가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학계에서 또 위상을 정립하고 했던 그런 그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학계에서 한국 정부에서 이런 최부 선생 역사를 우리가 정립을 할 때는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주에서도 최부 선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주 문화원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95년에 학술대회를 통해서 최부를 알렸고요. 표의 사적비가 영해연의 희망서학교 앞에 월계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005년, 2006년 계속 최부 표의 사적비를 이 도저성에 건립을 했습니다. 사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냐? 우리 최부와 표혈학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이 거의 없었어요. 일부 학자들 중심으로, 그것도 1960년대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되고 1970년대 들어와 가지고 국역이 처음 시작하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자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학교 교육, 특히 공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 공교육에서 여전히 지금도 공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거 제대로 모릅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960년대 이해의 학계에서 조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건 이제 제가 우선 뭐 정리는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 빠진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략 학술적으로나 이제 우리 국내에 소개됐던 게 1960년대 초반에 이렇게 언급을 했고, 뭐 표회록이 원래는 연행록만 모아놓은 글인데 최부 표회록이 마지막 권에 최부 표회록이 들어가 있어요. 최부 선생이 북경에서 돌아오는 여정은 연행길을 따라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최부 선생이 관리로서 그 표류를 하기는 했지만 중국을 경험했던 그 여정들이 외교 영역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표회록을 사행기록 범주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64년에 한글 번역본이 나왔고요. 연행록 선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76년에 나왔습니다. 79년에 최기용 선생님께서 사실은 자비 출간을 해가지고 국내에 알렸습니다. 물론 이제 방손이어서 최부 선생의 그런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이 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그 후손이 또 아드님이신 최철호 선생님까지 계셔서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소개를 다 못하겠지만 잘 모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최기용 선생에 의해서 표회록이 국역으로 완전한 국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 당시에 이 책을 89년에 교양사에서 표회록으로 국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론사에서는 이 본격적인 국문 완역본이 나왔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양사 대표이셨던 분이 바로 최철호 선생님이세요.
갈진가 선생에 의해서 중국에서도 나왔고요. 서인범 선생이나 주성지 선생 표로 그다음에 박원호 선생 이런 이 기록들이 나왔는데 이 각 기록들마다 거의 이제 그 구기역 작업이 초창기 수준이고 그다음에 완벽하지 못했는데 2016년에 최철호 선생님께서 이 최기용 선생님 구격본을 저본으로 삼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앞에서 이 구격했던 내용들의 오류, 그 다음에 서로 장단점 비교, 그 다음 내용적인 구격의 비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장 근간이었던 것은 이 자료가 되겠고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더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나주문화원에서 아까 말씀 부원장님께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나오게 되면 이 책이 체부 표회록에서 가장 오류를 많이 잡은 그런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부 표회록에 대해서는 많은 조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뭐 각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도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기념사업회 지금은 이제 원래 있던 서울에서 활동하던 기념사업회는 이제 활동을 안 하고 광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회를 통한 그런 선양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데는 실제 현장 답사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콘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2018년에 여기 영산강 느러지 마을 반대편에, 그러니까 나주 쪽이죠. 곡강 체북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전망대에서 보면은 멀리 이거 한반도 지형 있는 저기 마을에, 느러지 마을에 체부 선생 묘소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한번 여러분께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중간에 체부 표회록을 노래로 제작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습니다. 여기 최철호 선생과 중국의 왕금용 선생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체부 표회록을 제작을 하고 노래를 중국 노래도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판소리로 제작을 해서 이게 좀 이제 많이 배포가 되면 좋은데 아직 배포되는 것은 조금 아직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유, 이 환절기인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 체부 선생의 행적이 남아있는 중국 지역하고 제가 아까 이 국내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남도답사 1번지로 손색이 없다고 했는데 이 국내 지역에 대한 이 흔적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통속 표회록에 나와 있는 이런 아주 그냥 이 엄청난 이 파도와 풍랑과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디테일해요. 예. 그러니까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이혼 1월 1일 날 수정사의 주지 지자스님의 배를 급하게 빌립니다. 옛날에 관선보다 사선이 더 튼튼하고 컸어요. 그 당시에 수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수정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배가 관선보다 더 튼튼했기 때문에 제주 목사 허희가 바로 이 수정사의 배를 빌려서 체부 일행을 태웁니다. 그래서 별도포에 도착을 해서 1월 3일 날, 이혼 1월 3일이에요. 1월 3일 날 출발을 합니다. 초란도 근처에서 정박했다가 표류를 시작을 했는데 아주 그냥 파도와 빗줄기, 당연히 불안했겠죠. 해상에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물에 빠져 물귀신 되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버리고 말겠다라고 막 목숨을 끊으려고 신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예. 한 며칠 지나니까 누가 막 감귤을 막 먹어 없애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체부 선생이 야 저러면 안 된다.
우리가 저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건데 저렇게 막 하면은 금방 떨어져서 우리 먹을 것도 없게 된다. 있는 걸 다 뒤져가지고 싹 모아라 했더니 귤이 50개, 술이 2동이 정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각자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나눠 먹고 술도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나눠 먹기 나눠 먹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고픔을 견디기도 했고요. 자, 해상에서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목이 타고 그렇잖아요. 이미 오줌도 다 나왔고, 그렇죠? 소변을 그동안에 소변 나온 걸 모아놨다가 그걸 정제해 가지고 그것마저도 먹었는데 그것까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바닷물 먹으면 죽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들이 취로라고 해요. 취로. 취할 취자에다가 이슬로자. 수증기를 얻어서 목을 축이는 거예요. 바닷물을 끓이는 취로기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뱃사람들은 다 갖고 다녔나 봐요. 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솥단지 비슷한 거겠죠. 예, 그래서 거기다 바닷물을 끓이면 거기에 이슬이 맺혀 수증기가 맺히면 그 수증기가 자연적으로 모아지게 돼서 그걸 이제 물로 먹는 거죠. 예,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14일을 버텨서 중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을 해서 영파 하산에 먼저 이쪽에 이 조그만 섬 있는데 근처를 했는데 회적으로 오인받아 가지고 육지에 상륙을 못하고 다시 표류를 해요. 한 3일, 2, 3일 정도 표류하다가 여기 영파 우두 외양에서 표류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육지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와요. 여기 빨간색 있는 글이 중국 지역 북경까지의 이동 경로고요. 그 다음에 귀국로, 북경에서 통주를 거쳐서 압록강까지 이 연행길을 따라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의주 압록강에서부터 한양까지는 의주길, 의주대로를 따라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같은 지도인데요. 제주도 추자도 근처에서 표류를 해가지고 이런 루트를 따라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14일간 사투를 벌였고 배 위에서 표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저성에서 첫 신문을 받았고요. 여기 항주까지 가가지고 자 여기 오는 과정에서는 계속 외구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구로 오인받는 신분, 간첩일 것이다. 뭐 이렇게 소흥에 와가지고 이제는 너네 대략 알겠어. 너네 신분 대략 알겠지만 그래도 최종 확정은 항주에 가서 해야 돼. 일종의 우리나라 법원으로 따지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다 거쳤다가 대법원 가서 판결 내듯이 항주에가 그 당시에 절강 포정사라든지 절강 성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항주에 가서 합동신문을 받아가지고 자 조선의 관리신분 인정. 그 다음부터는 외구의 대접이 아니라 조선 관리니까 외교관에 준하는 이제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중국 조정에서 절강성 조정에서 이제 이분들을 운송하는데 자기네들 역마를 따라서 그 북경까지 가는 자기 역로를 따라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수역이었어요. 육로 역참이 아니고 수로 역참이에요. 그러니까 수로 역참이 있는 데가 운하잖아요. 경항 대운하 운하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자, 운하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인데 일부는 개통이 돼 있고 일부는 막혀서 운하가 배가 통과되지 못하는 구간도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 세계 문화유산 등재하려고 엄청나게 굴착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내로 다 저기 할 것 같아요. 개통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개통시키면 관광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기네 기본 물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유용해지는 거죠. 예. 네, 이런 거고요. 우두요양에서 육지로 갔을 때는 노상촌, 서리당, 서남리, 포복리, 도저성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품들을 다 강탈하거나 이러기도 했습니다. 도저성의 이제 그 모습이고요. 여기가 도저성 안이에요. 여기 지금 공터가 옛날에 최부 선생이 신문을 받았던 그 관아가 있었던 자리예요. 여기를 지금 복원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여기 멀리 보이는 여기 그 기둥처럼 있는 이 석산이 있어요. 예, 돌산인데 이걸 석주, 돌석자에다 기둥주자. 그러니까 돌기둥처럼 생겼잖아요. 최부 선생이 여기 성벽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주산이 어디요라고 여기 그 노인한테 물었더니 여기 주산은 석주산입니다. 석산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저거예요. 그러니까 최부 선생은 이 일대 이 성벽 어디에 올라가 가지고 이 지역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저 석주산을 봤던 거예요. 지금도 벌써 500년이 지금 500년 됐나요? 520년인가 5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전에 그 산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마을도 거의 그대로 있어요. 예. 도저성에서 첫 신문을 받았고요. 배를 타고 여기서 표착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루트를 따라서 온 게 도저성이고, 도저성에서 신문을 받고 항주로 이제 이송할 때는 다시 왔던 길을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면 항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항주가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이 사진인데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왕금용 선생이 그려가지고 저한테 준 건데 배를 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표착해가지고 육지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도저성으로 왔다가 다시 항주로 이제 갈 때는 이 길을 따라서 왔던 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항주로 넘어갔던 그 루트입니다. 도저성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두독장, 서남리, 천암리, 전오령, 건도성 이런 그 다양한 지역들을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요 지나가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명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향, 영해연, 소흥, 항주. 예. 특히 이제 소흥에서는 삼자신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신분이 회복됐어요. 이미 거의 고등법원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주에 와서 최종적으로 조선관리 명확하게 이제 당신 조선관리 맞아 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항주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거의 외교 사신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대우로 북경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루트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도인데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항주에서부터는 대운하를 따라서 이렇게 천진을 거쳐서 북경까지 가는, 여기가 항주고요. 대운하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 자, 특히 항주, 예, 이 일대 전부 다 지나가는 게 그 대운하 루트인데, 특히 서주 유성진, 여기에 가면은 유성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황가갑이라고 하는 그 관문이 있어요. 대운하 관문이 있는데, 이 황가갑 관문이 있는 데가 미산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운하 개착 과정을 적어놓은 미산 만익비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관리들이 안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최부는 끈질기게 교섭을 해서 결국은 이 미산 만익비를 그 비문을 꼼꼼하게 다 적습니다. 예. 그래서 표회록에 다 기록을 해요. 그 내용이 구격이 돼서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책에 다 있습니다. 자, 예, 경황대운하죠. 예. 그리고 나중에 여기 정해연 근처에서는 도차, 그러니까 발로 밟는 수차를 제조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세요? 최부 선생이 1488년에 미산호에서 저 미산만익비를 보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이 지역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미산만익비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뻘 속에 묻혀버린 거야. 발견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미산만익비에 적혀 있는 이 그 대운하 개착 과정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안타깝게도 중국의 사서나 관련된 자료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이 관련된 대운하 관련된 연구를 할 때 미산만익비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자료 인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갈진가 교수가 그런 점들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최부는 그걸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서에도 없는 기록을 최부 선생 표회록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 자료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홍수 나면 그냥 한순간이잖아요. 저 500년 다리 무너지고 방금 비석 세우는 그 정자 없어진 거 봐요. 미산만익비도 저런 형태로 사라졌을 거란 얘기죠. 이해가 좀 되시죠? 네. 홍수가 나면은 역사 유적이 사라지는 건 저렇게 다 망실되는 겁니다. 아, 수차. 이런 수차를 봤는데 실제 기록한 것은 이 수차 방법을 기록한 거예요. 물레방. 네. 그러니까 물레방이에요, 결국은. 옛날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제가 50대 이제 저기니까 제가 54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단체로 그 시내 나가서 영화를 봐요. 시골에서는 시내 나가서 영화 봤잖아요. 학생들 단체로. 그때 영화 제목이 뭐가 있었냐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여러분 혹시라도 보셨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죠? 박근영 씨 저 수차 밟는 그 염전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예. 그래서 월남전 때 참전했던 비행기 소리만 나면은 옛날 생각나가지고 정신이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아, 저는 저기 수차 저것만 보면 꼭 엄마 없는 하늘 옛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 아무튼, 예. 그런데 통신사, 일본으로 통신사로 갔던 최초의 통신사였던 박서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1428년, 최부 선생은 1488년, 여기는 28년. 그러면 이미 60년 전에 조선에는 이미 이런 풍차들이 있었어요. 예, 수차가. 예. 그렇지만 전해지지 잘 않고 넘어오던가 뭐 그랬겠죠. 이 박서생이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온 수차를 재현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벌써 60년 이후에 최부 선생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수차를 만들어서 도움을 줬던 겁니다. 북경에서는 보통 사신들이 묵는 옥화관에서 머물렀어요. 예. 그래서 예부도 방문하고 황제가 주는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양, 옥전, 풍륜, 광영, 요양, 압록강을 거쳐서 청파역까지 오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연행길이에요. 근데 특히 북경에서는 황제가 상을 주면 당연히 길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황제가 그 최부에게 관복을 내려요. 예. 나한테 인사하러 올 때 입어라라고 하고 관복을 내립니다. 근데 최부 선생의 입장은 뭐냐면, 나는 상중의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황제가 주는 상이라고 해도 길복을 입을 수는 없다라고 완강하게 버팁니다. 조선에서 뭐 통했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그게 통했겠어요. 계속 거부를 했지만, 그래서 처음에 그 상을 받을 때는 아랫사람들 보내가지고 상 받고 오게 해요. 근데 상을 받으면 반드시 황제에게 사은 인사를 하는 것은 관례고 그건 안 된다. 그건 빠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인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도 그 동화문 근처에 앞까지 가가지고 상복 입고 있었어요. 계속 관복 입으라고 해도 일단은 개기고 버티고 있다가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몰려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옷을 그냥 걸쳐 입게 된 거예요. 결국은 입었다는 얘기죠. 상복 위에다가 그 황제가 준 관복을 입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관복 입지 않은 사람을 그 자금성 안에 들여 놓겠어요. 그러니까 최부 선생도 이제 사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관복 입고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받고 돌아왔고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삭각 같은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상을 당한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은 하늘을 마음대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유교 관념이었기 때문에 이런 저기를 썼습니다. 자, 북경에서 돌아오는 길은 이 연행길을 따라서 이렇게 의주 청문 여기 그 압록강까지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그 계속 봤었던 내용들인데, 북경에서 광령을 거쳐서 요동을 거쳐서 한양까지 돌아오게 되는데, 이 루트들이 전부 다 연행길이고, 이 지역은 과거의 고구려 영토입니다. 그래서 옛 고구려 강역이라고 하는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최부 선생은 이거 한 번 더 누르니까 이게 연결이 되네요. 예. 아무튼 이 루트를 따라서 조선으로 거의 6개월 가까이 136일 만에 표류해서 돌아온 최부의 그런 그 여정입니다. 자, 지금 최부 기념사업회에서 월계 소학교에 최부 기념비를 2002년에 처음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도저성에다, 그러니까 첫 신문을 받았던 도저성에다가 최부 표회록 중환 우위 기념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저성은 원래는 지방 보호단지, 그 문물 보호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문물 보호단지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전에 항주에서 G20인가 참여를 했을 때 최부 선생의 그 한중 교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도저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다큐멘터리 CCTV에 다큐멘터리 채널이 있는데 그 CCTV에서도 최부 표회록을 별도로 다루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국가사적, 최부 도저성에 있는 최부 표회록 기념비는 국가사적 안에 이제 위치한 이 사적이 됐다. 자, 중국 지역에 대한 얘기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지역에 대한 이제 사진 자료는 제가 강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부의 국내 유적은 최부가 추세경차관으로 제주도로 부임하는 여정이 사실은 남도답사 1번지로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주도까지 어떤 유적들이 남아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경차관은 중경 관리로서 젊은 관리들이 주로 임명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5급, 그러니까 5품, 6품 아니면은 5품, 4품? 5품, 4품 정도 그런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공무원 그 계급 직급으로 보면은 사무관이나 서기관 이런 정도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핵심들이잖아요. 그 위에 관리자보다 실질적으로 현역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핵심 그 간부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로 보면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쯤 되는 분들이 그 당시에 경차관으로 주로 많이 차출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파견을 해서 이 도망간 노비라든가 아니면은 지방 행정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 감독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목장 관리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합니다. 특히 이제
관에서 필요한 특히 이제 그 왕실의 말을 관리하는 제주도라든지 전라남도 이 일대의 섬들은 경찰관들이 수시로 가서 파악하고 그랬던 거예요. 추세 경찰관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죠. 추노. 제 이름이 신춘호인데 예, 그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안 웃으시네요. 웃기라고 한번 해본 건데, 예. 근데 추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추노꾼, 그러니까 범죄인들을 잡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추노꾼이라고 했었어요. 추세경찰관인데 최부 선생은 제주 3읍 추세경찰관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3개 읍 전부 다를 관찰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홍문관 부교리 때 종오품입니다. 종오품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사무관이나 서기관 그 사이일 거예요. 예. 종이니까 그 사무관 정도 됐겠네요. 정오품이면 서기관쯤 됐을 거예요. 예. 정과 종은 다릅니다. 정이 높고 종이 그 바로 밑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도의 말목장 실태라든지 도망간 노비들, 제주 세읍의 풍속들을 규찰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책임지는 관리로 파견이 됐고요. 여기 해남의 관두량에서 출발을 해서 조청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아마 9월 달에 그러니까 임명을 받고 11월 11일 날 관두량에서 배를 탔어요. 그러면 며칠간의 거의 한 달 이상의 텀이 있죠. 그것은 한양에서부터 해남 관두량까지 오는 시간이 삼남대로 따라서 오는 시간이 거의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전주에 전라도 감영에 들러서 김종직을 만나요. 그 당시에 관찰사로 김종직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근데 김종직을 만나서 물론 사제 관계도 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김종직이 어떤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었냐면 그 미신타파. 예. 그래서 그 불법적으로 또는 나라에서 정하지 않는 어떤 미신들 그 무당이라든가 이런 제사 지내는 그런 그 시설들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없애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체부도 사실은 그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 나주 금성산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사터로 매우 중요한 몇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체부가 나주에 있는 이 저기도 원래는 보통은 하는 게 순리예요. 근데 체부는 안 합니다. 이미 김종직에 의해서 그런 이런 제사터들을 없애는 작업을 이미 해오고 있었고 국가적으로 체부는 철저한 유교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미신이라든가 이런 무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격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금성산에서 제를 지내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보통 배를 타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 타기 전에 제를 지내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뱃사람들이 당신이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않고 날짜도 제대로 좋은 날 받지도 않고 왔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라고 엄청나게 원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체부는 그 미신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고 하늘에 있는 거지 그런 미신이 너네들을 살려주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교주의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인식을 보여줬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나주 성지촌 동강 인동리에 여기 성지인데 성치로 되어 있네요. 예, 성지마을 생가가 있고요. 여기 마을 요 집 바로 뒤에 언덕배기에 유업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집 주인 댁의 그 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답사 가면은 되게 뭐라고 해요. 얼른 이거 어디 갖다 파버리지. 파가버리지. 맨날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고 아니면 보상을 해주든가.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여기 이 분을 또 저희가 뭐 폄하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이분 입장에서 보면은 유적지라고 해서 자꾸 사람들은 찾아오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하든가 하려면 제대로 보상을 해서 제대로 뭔가 해서 해야지 맨날 이 집 왔다 갔다 하고 물어보고 뭐 하니까 일단은 귀찮아 하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화원이 됐든 아니면 나주시가 됐든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주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로 최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런 문제들은 나주시 관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기왕에 여기 강연을 하러 내려왔으니까 좀 강력하게 좀 그 나주문화원에도 요청을 드리고 저도 뭐 논문 쓰거나 이럴 때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는 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관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꾸 민원이 발생할 수 없잖아요.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여기 지자체장들이 바뀌기만 하면 관심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어떨 때는 나주나시들 중심으로 뭐가 운영했다가 어떨 때는 또 최씨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어떨 때는 임씨들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어요. 예. 물론 이제 향토 사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주의 역사 인물로 조명을 하고 있는 분의 그런 유적이면 공동으로 관해서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비행기에서 찍은 영산강입니다. 여기가 나주시고요. 영산포가 여기 있죠. 쭉 가다 보면은 여기 나주 곡강 저기 늘어지가 있고 여기 최부성가가 있는 저기 그 인동리 마을이에요. 그리고 여기 강 건너면은 무안이잖아요. 최부묘역이 여기 늘어지 여기 마을에 있습니다. 이 길 따라서 쭉 가면 영암천과 만나가지고 목포 앞바다로 나가요. 네. 최부 선생의 묘입니다. 이 사진은 재작년에 저기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제가 이제 여기. 네. 나주 해남에서 최부 선생은 저기 했어요. 그러니까 전주에 와가지고 전라 가명에서 김종직과 만나서 논의하고 전라 가명의 관리들 몇 명 선발하고 나주에 내려가가지고 나주는 생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집에도 들렸겠죠. 나주목 관아에도 당연히 들렸겠죠. 왜? 국가의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관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제주 목사로 파견되는 제주 목사 허희가 동행을 했기 때문에 제주 목사는 오면은 당연히 나주목 관아 금성관에서 묵어야 돼요. 최부도 역시 금성관에서 묵었을 거예요. 예, 당연하죠. 그것은 그 관리 신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사가의 인사는 같겠죠. 예,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나주에 와서 나주의 관리 몇 명 또 차출하고 해남에 와가지고 해남현 관아에서 머물다가 날 좋은 날을 그러니까 그 바람 좋고 날 좋은 그 날을 받아요. 그래서 받은 날이 11월 11일이에요. 그래서 11월 11일 날 여기 해남읍에서 관두량까지 나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바람을 잘 타서 그 다음날 12일 날 제주 조천포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나주에서 해남 오는 길도 답사 코스고요. 물론 나주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군데. 그 다음에 해남에 와가지고 해남읍 관아부터 향교부터 시작해. 해남 그 향교하고 관아는 원래 처가가 해남이었기 때문에 해남 그 향교 근처에 원래 처갓집이 그쪽 동네예요. 그 저수지 있는 쪽에 그쪽에. 그래서 지금도 나주에 가면 해남에 가면은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예. 그리고 최부 선생은 잠시 거기서 학생들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해남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처갓집이고. 그 다음에 유배돼 가지고 처형을 당했을 때 시신이 수습돼서 첫 그 묘가 있었던 곳이 바로 해남 처갓집 근처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요. 여기 이 길 따라서 가는 길도 관두량까지 가는 길도 답사길입니다. 매우 중요한 답사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가지면 자 관동마을이 있고요. 이 길 따라서 해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길 따라서 오면 여기가 관동마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바둑판이죠. 이게 전부 다 한국전쟁 이후에 일제 시기부터 한국전쟁 거치면서 간척됐던 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 방파제가 아니라 요 지금 남아있는 수로 여기 마을 앞에까지 전부 다 물이 바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부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체부가 배를 타기 전에 배 타던 지역은 해진성관이라고 하는 이 일대였어요. 예, 이 일대.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제주로 나갔습니다. 예, 지금은 여기에 그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간척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가 방파제, 요 바닷물이 여기 흘러들어서 여기에 농수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여기가 관동마을이고, 저 멀리에 해남현이 있고, 해남시가 있고, 해남군인가요, 요즘? 예. 여기 있고, 여기 이 길 따라서 관동마을 와가지고, 여기에 머물다가, 여기가 이제 그 저기 관아가, 조그만 그 저기 수군들이 관리하는 관아가 있었어요. 당연히 제주로 왔다 가는 관선들이니까 큰 포구였겠죠. 옛날에 송나라 때는 송나라하고 무역도 했던 그런 그 포구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주를 오가는 육지의 그 포구가 그 해남의 관두량, 그 다음에 저기 그 이산포, 완도, 뭐 요렇게 몇 개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러니까 관선들이 제주로 오가는 것은 관두량이에요. 상인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마량항이에요. 예, 마량, 말 그대로 말, 예, 말맞자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지명들도 좀 예, 같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11월 11일 날 체부는 새로 부임하는 제주 목사 허희와 함께 해남 관두량에서 관선을 타고 제주로 향했다. 날씨가 좋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조천포구에 도착했다. 12일 날 조천포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체부 선생이 남긴 시가 하나 있어요. 나는 말리길 임금의 명을 받들어 멀리서 바닷가로 건너왔다네. 마침 같은 배에 허 목사와 같이 탔으니 한번 이야기 나눴더니 마음이 통했다네. 아마 이제 뭐 좀 성격이라든지 정치적인 색깔이나 자기의 그 성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제주로 간다라고 하는 뭔가 좀 동료의식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테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허희라고 하는 사람이 체부가 부친상 당해가지고 해남으로 온다고 할 때 관선을 주지 않고 그보다 더 좋은 수정사 주지배를 구해서 줘요. 그거 허희 목사가 준 겁니다. 빌려서. 관의 이름으로 좀 힘 좀 쓴 거죠. 예. 근데 허희가 체부가 연락이 안 된다고 중앙에서도 하고 표류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허희가 엄청나게 주변으로 수소문해서 체부를 찾는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튼튼한 배를 체부한테 줬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즘 뭐 상을 주려면 상훈 있잖아요. 예, 상신할 때 그 있잖아요. 조서 쓸 때 공적조서. 공적조서의 제1항목이 뭐냐면 체부가 떠날 때 좋은 배를 구해서 제공했다. 그게 허희가 임금으로부터 나중에 체부가 돌아왔을 때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은 1차적인 그 공적조서의 항목이었어요. 예. 자, 해남 관두량에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배를 타고 조천포에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조천포를 지키는 조천진 성이 조그맣게 있고요. 여기가 아마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기가 갈림길일 겁니다. 여기에는 역대 조천진 제주 목사 뭐 찰방, 이방 이런 사람들의 표석이 거의 한 20, 30개가 몰려 있어요. 여기에. 여기가 삼거리 로타리예요. 자, 여기서 한 100m만 올라오면 여기 지금 팔짝지붕처럼 생겨 있는 이 집이 아마 지금 무슨 문화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옛날에 조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체부는 허희와 함께 여기 왔을 때 제주 삼읍의 유생들, 향교 유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에 있는 양반들, 내노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체부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 목사가, 신임 목사가 부임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생들이 전부 다 여기 몰려와 가지고 반겼고, 그때 체부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관으로 같이 온 거.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 세계 읍에서 그 관리들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 세계 읍의 행정을 규찰하러 온 사람이 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허위 못지않게 체부도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와서 체부 일행은 여기에 지역민들의 인사를 받고 여기 조천관에서 쉬었다가 여기서 이제 뭐 식사를 하고 이 길을 따라서 저기 제주목 관하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제주목, 그 다음에 저기 대정현, 예, 그 다음에 성산, 그러니까 정의현, 지금의 성산읍이죠. 예, 여기가 제주 3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주 공항 있는데, 그 다음에 모슬포 있는데, 그러니까 서귀포 모슬포 이쪽이죠. 여기는 성산 그 일출봉 있는 이쪽 마을, 대정 저기 그쪽이죠. 체부가 한 2달 가까이 있으면서 시를 35편을 남겼어요. 근데 그 시가 나중에, 그러니까 체부가 갑작스럽게 2달 만에 상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공무보다 더 중요한 게 부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중앙에 장계를 보내서 상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 임지에서 바로 고향으로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장계를 보내놓고, 그동안에 2달 동안에 했던 조사했던 모든 그 품목들을 써서 중앙에 보낼 장계들을 정리를 합니다. 왜? 전주 가명에서 데리고 온 관리들, 나주목에서 온 관리들, 해남현에서 데리고 온 관리들을 전부 다 시켜가지고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목 관하에 허이한테 이제 맡겼어요. 예, 그 서류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나주로 향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세계 읍을 2달 동안 다니면서 시를 35편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이 시를 남긴 이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국 여지 승남을 개찬을 할 때 보니까 제주 자료가 제일 없더래요. 제주 자료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 시가 35개가 있는데, 이 시 내용은 전부 다 제주의 역사, 문화, 예술, 풍속, 바다,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어요. 그 35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 35수는 매우 제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시입니다. 이 기록이 김상은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에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인터넷에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제주도 가시거나 체부 선생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실 때 관심 있으시면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나주로 갈 때는 조천포로 가지 않았어요. 그 옆에 있는 화북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보통 관선들이 관하에서 이동하는 귀양 오는 사람들이나 관리들이 오는 것은 조천포로 들어오지만, 표류인들이나 그 유배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별도포나 이런 데로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체부 같은 경우는 조천포까지 가려면 또 멀잖아요. 자기 마음은 급한데, 빨리 고향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별도포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별도포, 화북포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옛날 화북포 자리고요. 지금 확장한 그 항구의 모습입니다. 나주 방향 이쪽이에요. 아까 조천포는 이쪽에 있는 거고요. 화북포는 이쪽이에요. 제주 관하는 이쪽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 바로 포구 바로 옆에 화북진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부가 간다고 하니까 제주 3읍의 유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중앙의 관리가 상당해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행정을 보고하고 관리했던 사람이, 규찰했던 사람이 가니까 제주 3읍의 관리들이 당연히 따라 나왔겠죠. 얼굴 도장 찍어야 되고,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와가지고 화북진성을 북적북적하게 했을 거야. 여기서 대기하다가 언제 가냐, 날 좋냐, 뭐 이걸 나를 기다려야 되냐 마냐 이런 옥신각신 하다가 가자는 사람 반, 기다려야 된다는 사람 반, 그러니까 가자. 예,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가다가 추자도 근처에서 표류하니까 날짜 좀 보고 좀 날 좀 받아서 가자니까 꼭 미리 출발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다고 그렇게 이제 쫑크를 먹는 거예요. 실제. 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의 많은 이제 유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국내 관련 유적들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주, 생가터, 탐방로, 관두량포구, 조천, 별도, 제주목관화, 수정사는 지금 터밖에 안 남았어요. 수정사 터, 청파동. 청파동은 옛날에 여기 청파역, 최부가 표해록을 찬술했던 8일 동안 머물면서 찬술했던 거죠. 삼남지방으로 파견되는 암행어사는 임금으로부터 서찰을 하나 받고 나와요. 서찰을 받고 나와서 남대문성 밖에 가서 열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남대문성 밖에 가서 열어보는 장소가 바로 청파역입니다. 첫 번째 역참이에요. 거기서 말을 빌리고 옛날엔 척이라고 하는 자를 받고 그 다음에 도량형이잖아요. 그걸로 기준 삼고 뭘 조사해야 되니까 마패 지급받고 문서 지급받고 도장 지급받고 하는 곳이 청파역입니다. 여기서 표해록을 썼습니다. 송음의 사저 아까 말씀드린 장성에 있고요. 해남 해리 최부에 처가가 있는 동네 여기 해촌사 있고요. 강진의 강덕사 여기는 이 최씨들 선영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시조묘가 여기가 있어서 최부 선생도 같이 모시고 있어요. 광주의 무양서원에 가면은 역시 최부 선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전라가명, 전주의 전라가명 같이 봐야 되고 나주목관화 같이 봐야 되고 여기 빠졌지만 해남면 같이 봐야 되고요. 신숙주 생가마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부는 신숙주의 생가인 신종호 선생과 성균관에서 동문수학했습니다. 엄청나게 관련이 많아요. 예, 그리고 신숙주 선생은 나주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표류문화, 표류와 관련돼서 하멜, 장한철, 김대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제주 가면 목장도 가봐야죠. 예, 말목장 다 가봐야죠. 그런 것들. 예. 자, 제가 일단 정리부터 하고 사진 몇 개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계통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최부 선생은 호남 사람이지만 스승이 대표적인 이 경상 지역의 유학자였던 김종직이었고 경상도 지역의 김갱필과 함께 동문수학했던 사이였고 당연히 호남 지역에서 최부 선생이 호남의 유학을 이끄는 종장의 그런 역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예. 최부 선생은 사실은 여기 나주 와가지고 나주학이니까 최부 선생 좀 강조해서 얘기하기는 하지만 나주의 인물이 사실은 한두 분입니까? 나주의 역사 인물 많잖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나주에서조차도 우리 한국인이 최부를 모르는 것처럼 나주에서조차도 잘 몰라요. 심지어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최부 선생은 나주만의 역사 인물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통시대 매우 중요한 역사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부 선생은 우리 지역의 명사로서 넘어서서 우리나라에서 조명해야 되는 역사 인물이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이분의 고향이 나주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시대 해양 중국 표류 기록으로서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연행록도 있고 다 있지만 최부 표해록처럼 방대한 기록, 꼼꼼한 기록은 없다. 이분이 기록했던 기록과
이동했던 공간, 송한 노정, 이 노정은 한중 인문유대, 인문유대라고 하는 인문교류라고 하는 거예요. 인문유대의 핵심 공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통시대 선조들이 우리 한반도 내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끼리 아니면 동네 사람들끼리밖에 문화를 공유 안 했잖아요. 대부분. 밖으로 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물안 개구리. 그렇지만 그 시기에 조선 전기에 해외를 경험하고 했던 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최부였다는 점에서 다른 세상을 경험한 그런 이 경험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부 선생의 표회력을 통해서 중국 강남을 이해하게 됐고 중국의 15세기를 이해하게 됐고 경항대운하를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최부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 공간이 중국 내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특히 절강 이남에 도저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중국 답사 가면 이런 데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주에서는 우리 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장님이 공직에 계실 때 도저성 답사 하셨어요. 예. 그때 저도 같이 가서 막 그 사진 찍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나주에서 최부 답사를 한다면 도저성을 반드시 가야 된다. 제주 삼읍 추세경찰관 부임노정은 신남도 답사의 1번지다. 예. 우리 지역 문화, 지역의 역사 문화라는 것은 외부에서 만들어주지 않고 외부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예. 뭐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그런 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는 우리 지역민들 스스로 고양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가 내용 설명은 다 말씀드리고요. 사진 몇 개만 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딱 4시인데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조금만 더 소요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관수정이고요. 금성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최부는 여기 객사에서 묵었을 겁니다. 중앙 관리들이 파견되면 이 객사에서 머물거든요. 예, 객사의 모습이고요. 나주목사들의 그런 그 선정 불망비이고요. 여기 나주목 문화원이 옛날에 동원자리라는 거 아시죠? 예, 나주의 동원자리입니다. 예, 나주의 모습이고요. 지금 금성관과 그리고 나주 내야 그리고 동원이 있었던 예, 문화관 자리. 관동마을이고요. 예, 해남 관두량입니다. 예, 관두량의 모습. 지금 이제 현재의 관두량 포구의 모습이에요. 예, 예, 관두량 포구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그 화살표 해놓은 이 지역이 지금은 뭐 여기서 이제 배를 대기도 하긴 하는데 실제 그 당시에는 여기 지금 이 지역이 전부 다 그 바다였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탔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제주로 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관동리 마을이고요. 예, 아까 그 최부 생가의 모습이고요. 최부 선생 묘소. 여기는 이제 느러지 마을. 여기는 조천포 들어가는 입장. 그리고 여기는 예, 별도포에서 나주로 가는 길. 여기 지금 그 무안 몽탄에 있는 최부 선생 그 묘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제주 조천포에 있는 그 비석거리고요. 연북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천포에 있는 거고요. 여기가 조천관, 제주 조천관. 조천관의 모습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존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제주목 관아. 예. 아마 수령들은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는 아마 이런 모습으로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수정사가 들어가는, 수정사 배가 들어가는 이 월대라고 하는 그 지역이고요. 수정사 표식이 이 정도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공원으로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수정사 터. 이게 지금 옛날에 사찰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지금 그 파란 지붕 안이 법당이에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그리고 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당시에 수정사에 있던 그 돌들이, 예, 좌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표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화북포. 예, 화북포. 자, 멀리 이제 중국 땅이 보입니다. 여기가 청파역인데요. 지금 가롤동에 숙대 입구 근처에 여기 그 굴다리가 있어요. 이 일대가 청파역이 있었던 근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파 1동, 2동 이렇게 동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광주 무양서원. 예. 광주 무양서원이고요. 여기 봄에 가면은 5월달, 6월달, 7월달인가요? 배롱나무가 그 꽃피는 때가 엄청나게 이쁩니다. 여기에 최부 선생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예, 도승지, 예. 아니요. 도승지 금남 최선생, 예, 지위라고 돼 있어요. 예, 지금 곡강에 그 만들어 놓은 곡강 채북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요. 예. 지금 남아있는 표회록 활자본입니다. 네, 뭐 좀 두서없이 제가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최부 선생에 대한 그래도 내용을 뭐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뭐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루한 시간, 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예,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